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어떻게 공시법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적법, 공간 정식 명칭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지적 부분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강학상 여전히 이제 지적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여러분들은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원리와 체계를 위주로 먼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자세한 채색은 나중에 스케치가 된 이후에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다 볼 거예요. 일단 지적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한번 이제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지적법 개관에서 자, 먼저 여러분 그 지적법 개관 이 안에 우리 지적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파트가 총 몇 가지인지를 한번 보세요. 총 몇 가지입니까? 찾으실 수 있죠? 1, 2, 3, 4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이 크게는 우리 지적법은 이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적. 자, 지적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를 자, 공적 장부에다가 이제 등록 공시하는데 이 공적 장부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즉 공시하는 것을 이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로 이제 등장하는 게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 우리 이제 지적이 이제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지 표시 파트는 보통 여기서 한 기본적으로 한 4문항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가장 우리 이제 지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 표시. 자, 그러면 이 토지 표시는 뭘 토지 표시라고 하느냐? 이 토지 표시. 자,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자, 소재는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소재는 행정구역을 의미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법정동까지를 소재라고 합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역삼동 또는 도곡동 그 법정동까지를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재는 토지 표시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으니까 적어놨어요. 소재는 당연히 토지 표시입니다. 다만 여기를 뭐 역삼동으로 할 것이냐, 뭐 신사동으로 할 것이냐, 도곡동으로 할 것이냐, 그건 우리 지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행정구역을 구체적으로 뭘로 정할 것이냐는 우리 지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 행정구역은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로 따로 정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를 왜 역삼동으로 정하고 저기를 왜 뭐 도곡동으로 정하느냐,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소재는 토지 표시 맞습니까? 맞아요. 소재도 토지 표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당연히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재는 토지 표시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지번입니다.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지번. 자, 지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 용어 알아두세요.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 뭐라고 합니까? 필지라고 합니다. 토지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여러분 건물을 헤아리는 수량 단위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을 헤아리는 수량 단위는 동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아파트만 동 아니에요. 건물을 헤아리는 수량 단위는 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 자, 각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그 번호, 즉 숫자를 집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집번.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서 30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칠판만 봐주셔도 돼요. 자, 집번. 아까 집번은 정의가 뭐였죠? 각 필지마다 이제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입니다. 각 필지마다 부여한 그 번호, 그 숫자를 집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왜 우리 지적이라는 제도 최초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지적이라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려면 번호를 부여해 두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학생들 번호, 그죠? 그 번호, 그 숫자를 이제 집번이라고 하는데, 자, 집번은요, 일단 누가 부여하는지 그 주체, 집번은 여러분 누가 부여하느냐?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집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자, 지적소관청. 일단 우리 법률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이 지적소관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이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걸 이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건 시험에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지적소관청 하면 각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뭐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여기 지적소관청의 의미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적소관청 하면 각 구청장을, 즉 강남구청장 지적소관청이에요. 서초구청장 지적소관청이에요. 무슨 양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기 왜 성남시에 가면 뭐 분당구 구청장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역시 지적소관청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각 구청장을 그냥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집번은 여러분 누가 부여한다라고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법에 따르면 이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용어네요. 자,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그 단위 지역은, 자, 여러분들 시험에 역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 또는 리를 의미한다. 동 또는 리. 왜 아까 말씀드린 뭐 역삼동, 뭐 서초동, 도곡동, 그죠? 뭐 신사동 동 있죠? 그 동, 그 하나의 동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별로. 그 다음에 시골에 가보시면 여러분 읍이나 면이 있잖아요. 읍면 아시죠? 예, 조금 리액션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 시골에 가시면 이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보시면 왜 무슨 읍, 무슨 리 또는 무슨 면, 무슨 리 있지 않습니까? 그 리가 하나의 지번 부여 단위 지역입니다. 읍면별로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지번은 재작년 시험이었는가요? 29회 시험인가 그렇게 출제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번은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OX, X. 아주 쉬운 문제죠.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지번은 읍면동별로 부여한다. OX, X예요. 읍면동 아니에요. 왜? 군법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읍면동이 그냥 막 입에 익어요. 읍면동 아닙니다. 동 또는 리별로, 동 또는 하나의 리가 하나의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차례대로 부여한다. 법에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번호라는 걸 부여해 두는데 번호를 그렇다고 막 갑자기 랜덤으로 뭐 1번, 13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이 지번 부여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북서에서 즉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 즉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있다라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이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걸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이 강학상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당연히 이제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강학상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북서 기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북서 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북서 기번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북서 기번법이라는 표현 안 나와요. 북서에서 남동. 그래서 자,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렸다 그죠? 아주 쉽죠? 근데 이런 쉬운 게 지문이 자주 시험에 출제가 돼요. 다만 답지문으로 거의 채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들러리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면요.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동에서 남서. 지금 저 웬만하면 답을 적어 놓고 물어봐요. 그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동에서 남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한다. 자, 그 다음. 자, 지번은요. 지번은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본번 부여가 원칙입니다. 지번은 본번 부여가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용어. 자, 우리 이제 지번은 예를 들어서요. 가령 뭐 121이라는 지번이 있고 그다음 뭐 123의 1이라는 지번이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여러분 가지번호 있죠? 가지번호. 이 가지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수를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본번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가지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본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부번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본번과 부번.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듣기 평가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 한 번 듣고 내가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시험 문제 빨리 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왜 시험 시간이 부족하냐면 문제를 한 번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보고 그냥 바로 답을 쭉 읽어 내려가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절대 시간은 안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 번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을 막 한 2번씩, 많게는 3번씩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문제 푸는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아, O예요. O예요. 자, 보세요. 지번은 여러분 본번만으로 이렇게 지번 117, 198 있잖아요. 그죠? 본번만으로 당연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번만으로 구성된 이 지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단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물어볼게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죠. 그래서 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이 지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복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자고요.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을 단식 지번, 그 다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한다.
따라서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다만 집어는 두 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X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집어의 기본적인 이 개념 정도만 여러분 잡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스케치 할 때는요.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실 겁니다. 자, 요 정도 집원 파트에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지목입니다. 지목.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산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무척 많은 산이 있습니다.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고 해요. 무척 많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은 지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까? 산은 지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여러분, 지목이라고 하는 건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주된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즉, 토지의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라는 거. 역시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지문으로 잘 등장을 해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다. 형상에 따른 분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처에 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에서 밭농사를 하게 되면 지목은 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산에다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지목은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통 이제 산은요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목이 뭐가 되느냐? 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들은 지목이 임야죠. 다만 반드시 산은 지목은 임야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목은 토지의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기본서 어디를 좀 참고하시냐면 34페이지를 기본서 34페이지 지목 파트에서 기본서 34페이지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목은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지목을 토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했느냐면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 지목 파트는 매년 시험에 최소한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올해 30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목 파트는 아주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자, 28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단 우리 이제 체계를 잡으실 때는 지목과 관련해서 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느냐면 지목 설정의 원칙,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 거기 34페이지에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은 놔두세요. 양가로 1번은 별도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거기 일필일목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지목 일필일목 원칙, 즉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자, 아까 토지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를 뭐라고 했죠?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필일목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필일목 원칙.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된다. 그 다음 그 이어서 나오는 게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자, 용어의 의미 설명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의 대부분은 전부 다 거기 밭농사를 해요. 토지의 대부분에다가 거기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밭농사를 하면 지목이 전이거든요. 그 밭농사를 하는데 그 토지 중에서 아주 일부에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창고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부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창고는 지목이 뭐냐면 창고가 있는 우리 보관 시설물이 있는 그 토지는 지목을 창고 용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토지는 전부 다 전으로 반농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지목은 아까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목을 전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창고 용지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다시 아마 제가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답을 틀리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얘가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여기 전부 다 반농사 한단 말이에요. 반농사. 그래 반농사를 하면 아까 지목이 뭐라고요? 전이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반농사를 해요. 반농사를 하고 있는데 자, 농사하려고 보니까 조금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창고가 좀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창고, 즉 보관시설물을 하나 지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창고가 있으면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고용지. 창고용지. 자, 그러면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합니다.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 한 필지는요, 지목을 전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창고용지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확실히 이제 그림을 보시니까 이제 달라지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토지를 이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을 설정한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을 설정한다. 그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된 지목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자, 됐어요. 그 다음. 영속성의 원칙.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에 이제 반농사를 합니다. 그럼 아까 지목이 뭐라고 그랬죠? 전입니다. 예, 반농사를 하는데 이제 겨울철이 돼서요. 농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농사 좀 쉽니다. 농사 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안 하니까요. 거기다가 막 물건을 좀 쌓아뒀어요. 이제 농사 안 하니까 겨울철에 물건을 좀 쌓아뒀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우리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지목이 뭐냐면 잡종지입니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이제 잡종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들어가요. 일단 오늘은 이제 스케치. 자, 그러면 나중에 봄 되면 다시 또 농사 들어갈 거예요. 일단 일시적으로 거기에 물건을 좀 쌓아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굳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봄 되면 다시 농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굳이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목 파트는 이 지목의 설정 원칙, 기본 원칙 세 가지.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먼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 출제 아주 많이 되는 내용이고 지문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의 정의. 면적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수평면상의 넓이. 핵심 키워드는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자, 면적. 자,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면적. 자, 1번, 2번. 어떤 토지에 이제 단면도가 있는데 자, 1번과 2번은 토지의 경계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토지의 경계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는 토지가 평지예요. 하나는 평지고요. 하나는 산입니다. 경계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수직으로 자른 이거 단면도입니다. 어느 게 면적이 넓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까? 같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
일반인들은 2번이 면적이 넓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산을 깎게 되면 면적이 줄어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산을 깎는다고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면적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봐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그 토지의 형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그 형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그림을 그렸더니 1번과 2번 아까 제가 경계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번은 평지고 2번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도면이라고 합니다. 자, 도면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 이 수평면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면. 자, 용어 알아두자고요. 도면의 의미, 도면은 위에서 그 해당 토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도면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곧이어서 배우시겠지만 일단은 측량이란 걸 하셔야 돼요. 측량. 이 도면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생대에 가서 뭐 그림 그리는 이거 아니에요. 측량이란 걸 실시해서 이 수평면도를 작성합니다. 이 도면을 작성해요. 자, 그럼 도면을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꼭 필요하냐? 축척이 필요합니다. 자, 축척.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축척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축척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아예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 축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아예 축척이라는 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요. 교재에. 자, 그러면 축척. 뭘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의 정의. 뭘 축척이라고 합니까? 실제 거리를요. 도면상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토지 크잖아요. 그 큰 토지를 1대1의 비율로 여러분 그렇게 큰 종이가 없어요. 1대1의 비율로 도면을 작성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반드시 실제 거리를 줄일 수밖에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줄이는 비율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축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법에서는요.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축척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뭐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왠지 뭐 100분의 1의 축척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네 하면 100분의 1로 하고 오늘은 200분의 1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0분의 1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축척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법정 축척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축척, 그걸 법정 축척. 자, 그럼 법정 축척은 법에서 총 몇 가지의 축척을 쓸 수 있도록 하느냐면 7가지. 총 7가지의 축척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500분의 1, 그 다음 600분의 1, 그 다음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 3000분의 1, 그 다음 6000분의 1. 총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왜 법에서 이렇게 축척을 정하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가장 큰 대축척, 이 중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축척 중에서 가장 큰 대축척은 얼마인가? 대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즉 다시 이야기해서 수가 크다 이 말이에요. 자, 500분의 1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거리 5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6000분의 1은 뭐냐면 실제 거리 60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느 게 정밀도가 높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대축척은 뭘까요? 500분의 1. 그래서 이 500분의 1이 가장 큰 대축척이다. 가장 큰 대축척이다라는 거. 법정 축척 중에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소축척은 얼마일까요? 6000분의 1이다. 그죠? 가장 작은 소축척은 6000분의 1이다. 자, 다만 대축척과 소축척은요. 자, 이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대축척과 소축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은 대축척, 얼마 이상은 소축척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즉, 자,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 의미 아시겠죠? 이 대축척과 소축척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다만 우리 법정 축척 중에서 그럼 가장 큰 대축척은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500분의 1.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정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6000분의 1이다. 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자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암기하는 방법도 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500분의 1, 6000분의 1. 그 개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이 필지가 있는데요. 이 필지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수평면도 즉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도면을 작성하려면 아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축척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했어요.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지의 이 한 필지의 면적, 아까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작성해서 이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의 토지에 가서 여러분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여러분 경사면은 얘가 당연히 길이가 길게 나오겠죠.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래서 면적 측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많이 하셔야 암기 부담을 줄여요. 우리 시험에서 관건은 여러분 암기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도면을 작성을 한다. 측량을 실시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고 그래서 도면을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 각 필지는요. 도면상에는 항상 다각형의 형태로 나옵니다. 각이 여러 개가 있는 다각형의 형태 하나의 도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도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각형의 넓이 구하실 수 있죠? 물론 지금 못 하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했잖아요. 여러분 다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으로 쪼개서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이 길이를 한번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쟀더니 얘가 3cm더라. 그 다음 여기서 자 삼각형 넓이 하려면 높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 아주 오랜만에 듣죠. 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측정했더니 얘가 1cm더라. 자,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길이를 쟀더니 3000cm예요. 자, 아까 축척이 얼마라고 했죠? 1000분의 1. 그럼 1000분의 1이면 실제 거리는 얼마죠? 지금 도면상에 3cm니까 축척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실제 거리는 얼마죠? 일단 몇 cm죠? 이 정도 계산은 되셔야 돼요. 3000cm죠. 그죠? 이게 1000cm를 1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cm면 얘는 실제 거리는 얼마냐? 3000cm. 그죠? 그럼 3000cm는 몇 미터? 30m. 자, 그러면 이거 길이는 30m구나. 그 다음
자, 길이를 재봤더니, 자로 길이를 재봤더니 1cm예요. 그럼 실제 거리는 얼마? 1000cm. 그러면 몇 미터? 10m.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2분의 1,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 즉 나누기 1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 정도 계산은 되셔야죠. 네. 150제곱미터입니다. 나중에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면적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 가지 나중에 면적 파트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즉 경사면은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경사면은 고려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면.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아까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측량,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즉 이 수평면상의 넓이는 뭘 의미하느냐? 도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다. 따라서 도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측량,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 자, 그 다음 경계입니다. 경계.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자,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즉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는 조금 이따 여러분 배우시겠는데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 중에서 뭘 의미하느냐? 도면을 의미합니다. 도면. 그래서 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자, 다시. 자, 제가 아까 여러분 면적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그 수평면도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수평면도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시면요. 도면을 보시면 각각의 여기 꺾이는 점들이 있어요. 이 꺾이는 점, 이걸 우리 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굴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꺾이는 점, 이 굴곡점. 용어 알아두자고요. 이 꺾이는 점을 굴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굴곡점이 얘가 뭐냐? 이 굴곡점이 뭐냐면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 꺾이는 점을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점을 굴곡점이라고 하고 이 굴곡점이 뭡니까, 여러분? 경계점이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여러분 항상 직선입니다. 경계는 직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실제 이 토지 가보시면 토지가 보면 경계가 막 이렇게 우리 눈으로 곡선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듯반듯하게 직선으로 보이지 않고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곡선으로 보이는 건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왜 미분적분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미분에 이제 그런 개념이 나와요. 각각의 점들 사이에는 전부 다 이 점들로 점 간의 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 자, 이 도면 있죠? 도면상에, 자, 용어 정의 다시 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면상에, 하나의 도면상에 경계점간을 연결한 이 직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라고 한다. 용어.
도면상에 꺾이는 점, 굴곡점, 그걸 경계점이라고 하고 그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이걸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보시면 현실의 경계에는 주로 도시 지역에는 토지 경계들에 뭐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담장. 그죠? 도시 지역에 보면 이제 담장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그 다음 시골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토지 경계에다가 뭐 꽂혀 있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까? 예, 말뚝 있죠. 그 말뚝. 그래서 법에서는 그 말뚝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 표지라고 합니다. 경계점 표지. 자. 여러분. 현실의 경계.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 눈에 지상에 보이는 지상의 경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실의 경계에는 주로 뭐가 있다라고요? 담장과 경계점 표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뚝이에요. 그래서 왜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분 말뚝 꽂힌 거 있잖아요. 말뚝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가요? 빨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빨간색인데 그걸 여러분 빼서 뜯어보시면 안에는 나무로 돼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빨리 썩지 말라고 필름 코팅이 핀 겁니다. 재질은 나무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경계점 표지라고 합니다. 그 말뚝, 그걸 이제 경계점 표지라고 하는데, 자, 현실의 경계. 우리 만약에 이제 담을 쌓아두고 있어요. 담을 쌓아두고 있다. 근데 만약에 현실의 경계가 우리 이 지적법에서 이야기하는 토지 표시 중에서 만약에 경계라고 한다면 경계는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경계. 자, 너희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그죠? 경계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소유권의 범위가 경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실의 경계가 경계라고 한다면 이게 소유권의 범위라면 그럼 이웃이 여행을 갔어요.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한 일주일 비웠어요. 그럼 담을 제가 철거하고 새로 샀습니다. 그럼 내 토지의 경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어디를 여행 다니시겠어요? 그 다음 시골에 말뚝 꽂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뚝 빼면 금방 뽑혀요. 금방 뽑힙니다. 힘 안 세도 돼요. 그거 뽑아보세요, 여러분. 특히 흙바닥에 이렇게 꽂혀있는 말뚝은요, 금방 뽑힙니다. 그럼 빼서 옆에다 내가 딱, 이웃이 모를 때, 다시 옮겨서 놓습니다. 그럼 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는 현실의 경계인 담장 경계점 표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을 경계라고 한다. 지적공부 보관하고 있는,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지적공부 도면 있죠. 그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그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하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토지 표시 이 5가지를 일단 한번 대충의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재는 토지 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소재는 토지 표시는 맞습니다. 토지 표시는 맞지만 이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번, 각 필지에 부여한 그 번호, 숫자를 지번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지번은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지번은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하는데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 또는 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 다음 자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O.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 있다. O. 그 다음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그죠?
제가 답을 말했어요. 부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지목. 자, 지목은 토지의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주된 용도에 따른 분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에 관해서는 일단 설정 원칙 3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목 설정 원칙. 제일 먼저 일필일목 원칙. 그 다음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속성의 원칙 또는 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면적인데, 자, 면적은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면적을 측정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도면.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 그 다음 경계는 역시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이나 우리 현실의 경계하면 담장이나 경계점 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상에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 지적공부는 도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면상에 경계점 간을 연결한 그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한다. 자, 됐습니다. 일단 토지 표시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지적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